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러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질문부터 하나 하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객관식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또 선물이 있으니까 좀 기대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퇴 생활을 하려면 이제 그동안 이제 은퇴하기 전에 모아줬던 노후 자금에서 자금을 일정하게 빼서 써가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퇴 생활이 길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은퇴 후에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생활비, 인출 금액을 해마다 늘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1번. 두 번째,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비가 차츰차츰 줄어들 거 아니에요. 활동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인출 금액을 차츰차츰 줄여나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2번. 3번, 소비가 줄어들긴 하지만 또 간병비가 늘어날 거니까 그건 또 별도로 대비해야 된다. 이게 3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각자의 선택을 하시고요.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 그냥 주관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름 이유를 좀 잘 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좋은 글 남겨주신 분 5분한테 스타벅스 상품권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좀 나름대로 이유, 한번 고민들 같은 것들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질문 드린 내용들이 오늘 이제 방송 주제하고도 조금 관련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뭐 이게 틀릴 거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기본 전제로 깔고 무슨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 전제 자체가 틀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크게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후 자금을 설계할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노후 자금 얼마면 돼? 그러니까 노후 자금의 규모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이제 또 뭐 나름 은퇴 설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면 그분들도 답은 하지 않고 도리어 또 질문을 합니다. 노후 자금, 필요 자금 산출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더 물어보는데 첫 번째, 한 해 생활비는 얼마나 쓸 거냐? 두 번째, 은퇴 생활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러니까 은퇴한 날짜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근데 은퇴 후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여기느냐?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은퇴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 이 4가지 정도 질문들 다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전문가들이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엑셀이나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금들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은퇴 생활 기간 동안 물가 상승하는 만큼 생활비도 계속 늘어날 거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물가 올라가면 생활비도 늘어나겠지? 그리고 그만큼 인출금액도 늘려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맞겠다 싶어서 그냥 그건 기본 가정으로 깔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물가에 맞춰서 생활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준비해야 될 노후 생활비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 홍길동 씨를 예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5살인 홍길동 씨가 이제 조만간 은퇴할 예정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생활 기간으로 한 30년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65살에 사망하면 95까지 사니까 뭐 꽤 길게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 예측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0년 정도 은퇴 기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비는 첫 해 한 3,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가지고 생활비는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기간 동안에 이제 물가는 한 2.5% 정도씩 노후 자금 운용에서 연평균 한 3% 정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나은 수익 정도를 얻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홍길동 씨가 지금 준 가정을 가지고 한번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이제 표가 나갈 텐데, 이게 화면에 나가는 표가 뭐냐 그러면 처음에 3,600만 원이 65세 때 필요하다고 본 거잖아요. 그거를 66세가 되면 물가 상승률 다음에 한 3,690만 원이 될 거고, 같은 방식으로 67세가 되면 3,782만 원이 될 거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인출 금액을 늘려나가면 94세 시점이 될 때는 얼마를 인출해야 되냐면 7,367만 원을 인출해야 됩니다.
그 처음에 3,600만 원하고 비교해 보면 한 두 배 정도 더 많은 금액들을 인출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매년 인출한 금액들을 먼저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미래에 수령할 금액들을 현재 가치로 다시 전부 다 할인해 가지고 가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래의 금액들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전부 할인해서, 예를 들어 66세 때 필요한 금액들은 현재 가치로 하면 3,583만 원이 되고, 67세에 필요한 금액은 뭐 3,565만 원이 되고, 이렇게 매년 동안 30년 동안 필요한 자금을 다 더해보면 얼마가 되냐 그러면 10억 731만 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우리 노후자금이 10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어마무시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만만치 않아요. 이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오르면 생활비도 계속 늘려서 인출해야 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활비 규모를 우리가 너무 크게 쓴 거 아니야? 뭐 한 달에 300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표를 보면 2020년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부부의 노후 생활비 규모를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잘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규모를 보시면 적정 노후 생활비가 267만 원 정도 됩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적정 노후 생활비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별다른 큰 질병 없이 부부가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32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월 생활비를 한 300만 원 정도 규모로 보고 연 3,600만 원 쓴다고 본 게 그렇게 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는 다르니까 전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은퇴 생활 기간을 너무 길게 잡은 거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년이면 너무 긴 거 아니냐?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83.5세 정도 되고 중위 사망 연령도 한 85세 정도 되는 상황에서 95세 너무한데 한 10년은 더 잡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한 10년을 딱 줄여가지고 한 20년 정도, 85세 정도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노후 자금은 한 6억 8,700만 원 정도? 그 정도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85세 이후에 안 살아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수명을 이렇게 가감하게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보다 좀 보수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평균 수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말을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눈앞에 평균 수심이 1.2m 정도 되는 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걸어서 건너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을 한 장씩 드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걸어서 건너오시겠어요? 평균 수심이 1.2m 정도 된다는 정보는 제가 드렸는데, 어떤 분은 과감하게 건너오실 수 있겠지만 불안하시죠? 저한테 만약에 하나를 물어볼 수 있다는 권리를 준다 그러면 이거 물어볼 겁니다. 어디가 깊으냐?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균 수명이면 85세 정도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85세에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오래 살면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지? 그때도 나는 지금 지출하는 것만큼 지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게 은퇴 설계에서 핵심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수명을 어떻게 잡는 건지는 이제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약간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생활비 상승률을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은퇴기간 중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뭐 작년에 물가 상승이 한 2.5% 정도 되니까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높게 잡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할인율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면 노후자금 적게 준비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3%가 아닌 4%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은 은퇴 시점에 필요한 돈을 홍길동 씨 걸 계산해 보니까 한 8억 8천만 원 정도 준비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1% 더 내서 5% 정도 수익을 내면 한 7억 7,800만 원 정도? 수익률을 더 내면 노후자금 좀 덜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수익이라는 거에 뒤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 붙는 거라서 무턱대고 이것만 또 계속 높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수익을 더 낸다라는 정도로 가정을 하는 게 이제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생활비는 물가가 오른 만큼 거기에 맞춰서
늘려가면서 인출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질문도 드렸지만 서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학설들을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처음에 물가가 오르면 인출 금액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처음 시작했느냐, 뭐 그거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물론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출 금액들을 늘려가야 된다는 것들은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었지만 이게 지금만큼 유명하게 된 거는 1994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윌리엄 벤젠이라는 분이 1994년도에 안전인출률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노후 자금을 연간 4%씩 인출하면 은퇴생활 기간 중에 파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안전인출률 개념을 윌리엄 벤젤이 처음으로 그때 당시 내놨던 논문에서 나온 건데, 그때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윌리엄 벤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노후 자금을 30년간 운영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65살에서 94살까지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가정하냐 그러면 자기 노후 자금은 미국의 그러니까 S&P 지수랑요, 그 다음에 미국 중기채에 반반씩 투자한다. 그리고 준비된 노후 자금을 매년 연말에 인출해서 쓰는 걸로 가정을 해요. 그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이 노후 자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매년 준비된 노후 자금에서 얼마씩 꺼내 써야 되느냐. 그래서 최초에 꺼내 쓰는 금액은 전체 노후 자금의 몇 % 정도 되느냐를 가정하고요. 첫 번째 해에 꺼내 쓴 금액에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시켜 나가면서 30년 동안 인출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26년도부터 매년 1월 달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966년도에 퇴직하신 분, 그때 은퇴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최악의 상태를 맞이한 건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노후 자금에서 첫 해에 자기가 준비한 노후 자금의 4.15% 정도를 꺼내 쓰고 그 다음에부터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출해 나가면 파산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게 최고로 보수적인 경우, 어려웠던 상황을 맞았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4.15%에서 노후 자금은 4% 정도씩 꺼냈으면 중간에 고갈되지 않는구나. 1926년도부터 테스트를 했으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대공황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도 들어가죠. 1970년도 무렵에 있었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기도 다 거쳐서 지나가는 거라서 이 정도면 어려운 시기는 다 포함됐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파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아닌가라고 이제 벤젠은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4% 룰이 일반화돼서 노후 자금을 4%씩 인출하면 파산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정 중에 하나가 첫해 인출한 생활비에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시켜 나가면서 인출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은퇴 설계를 할 때는 그냥 노후 자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인출해서 구매력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들을 이제 누구나 받아들여 나가는 논리들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벤젠이 말했듯이 노후 생활비가 물가 상승률만큼 늘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게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연구하신 결과가 나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같은 시기죠. 1994년에 마이클 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은퇴 기간을 10년 단위로 세 등분을 해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65세 은퇴하면 65세부터 74세, 75세에서 84세, 85세에서 94세 이렇게 3등분을 한 다음에 각각의 시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이름 붙이면 이름도 재밌게 붙입니다. 첫 번째, 은퇴 초기의 10년은 고고 이얼스. 뭔가 간단한 소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활동적인 시기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75세가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슬슬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활동적인 시기에는 해외여행도 가고 뭐 외식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75세부터 80세, 4세가 되는 시기에는 건강은 아직까지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활동량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 시기를 슬로우고 좀 천천히 간다. 과거에 해외여행 갔으면 지금은 해외여행 갔던 사진 보면서 지내는 시기.
그래서 이 시기를 한국 사람들은 뭐 회상의 시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85세가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간병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의료비나 간병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활동적인 시기에는 생활비를 많이 쓰다가요. 그 다음에 그 이후 회상의 시기가 되면 생활비가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간병의 시기가 되면 다시 생활비가 늘어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U자 형태의 곡선들을 띈다라고 하는 게 이것들이 이제 또 재무설계 영역에서 많이 또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정말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라는 이야기들도 계속되고 있을 텐데, 그래서 비슷한 논리로 이제 또 같은 증명이 돼 있는 연구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모닝스타의 수석 연구원에 있던 이제 데이비드 블랑쳇이라는 분이 관련된 비슷한 연구를 2014년도에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은퇴자의 생활비를 이제 종단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은퇴자 집단 코호트,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러면, 은퇴 이후부터 65세부터 한 84세가 되는 시기까지는 생활비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84세에 이제 바닥을 친다라고 본 거예요. 84세에 저점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은퇴하기 전에 한 10만 달러를 쓰는 분 같으면 이 84세 무렵이 됐을 때는 한 7만 4천 달러 정도를 쓰는 걸로 나와요. 이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러면 은퇴 전과 비교해서 저점에 이르렀을 때 한 26% 정도 지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의료비나 간병비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블랑쳇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미소 짓는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약간 한쪽 입꼬리가 조금 삐죽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거를 그래서 미소 짓는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은퇴 지출 스마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U자 형태의 곡선을 띈다라고 보는 것들도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생활비가 84세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하느냐? 이 같은 견해를 가진 이제 마이클 스테인이나 뭐 데이비드 블랑쳇이 말한 이 의견에, 그건 거짓 신화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렇지 않아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2015년도에 영국의 국제장수연구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세시라 우르지 블랭카라는 분, 이름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분과 그 연구들이 영국 고령자들의 소비 패턴을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은퇴 초기에 고령자의 소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는 증거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은퇴 후반비에 간병 비용을 충당하려고 생활비를 또 막 많이 인출한다는 그런 정보도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냥 꾸준히 이제 슬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이 분들의 연구 결과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일반 블랑카 교수의 조사는 이제 일반 가게를 대상으로 한 건데, 이분들은 왜 이런 결과를 얻었을까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부분들은 이제 간병비를 스스로 대는 분들 있잖아요. 간병홈 같은 데 들어가서 스스로 간병 비용을 내는 그런 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일반 가정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병비를 스스로 대는 사람까지 포함했으면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참조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또 반론은 뭐냐 그러면, 스스로 간병홈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가 간병비 내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하고 비교해봤을 때 한 6.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병비 때문에 의료비,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사람들의 또 의견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또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뭐냐면, 소비 곡선이 이렇게 U자형이 뛴다라는 것들이 부적절하다는 건 아니고 이례적인 경우다. 좀 일부 좀 준비가 잘 된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경우고,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대부분 생활비 지출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기간 동안 이제 생활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연구하신 분이 계신데, 미국 위스콘신의 재무설계자인 타이 버니키, 이렇게 읽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이 버니키나 분이 이 줄다리기 이론을 또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버니키는 이제 은퇴 후의 소비 패턴 변화를 이제 살펴보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물가가 오른 만큼의 소비가 증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쪽 요인도 있지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활동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드는 또 반대쪽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인출 금액을 늘려라라는 쪽도 당기지만 인출금 늘릴 필요 없어 이런 쪽도 같이 당기다 보니 소비 줄달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활비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쪽이 조금 더 세게 당기면 생활비 규모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냐라는 게 이제 타이 버니키라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은퇴 생활비 줄다리기 이론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지출과 관련돼서는 지금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잖아요. 벤젠처럼 올라간다. 아니면 U자형 소비 곡선을 그린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소비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내가 은퇴 후에 노후생활 인출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벤젠처럼 설계하면 되게 보수적인 설계 방법이긴 하지만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게 있고,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한다라고만 가정을 해버리면 뒤가 불안해질 가능성들이 있고요. U자 형태를 띈다고 그러면 후반부의 간병 자금들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거냐,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은퇴 설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았었으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구독 신청 버튼 누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게 있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혼자만 보시지 말고 주변에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널리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전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